자, 이제 3월 25일 경제학 특강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그러면 오늘도 출석을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중에는 뭐 꺼도 되는데 출석 부를 때는 얼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강다혜, 네. 네. 강인구, 네. 강인구 씨가 네. 제가 안 보이네. 강인구,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어디 보죠? 어디 계신가? 확인을 해야 되겠네. 여기 계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강인구, 김동영, 네. 네, 김시형, 네. 네. 시형, 김시형 씨, 네, 봤어요. 예. 김윤겸, 네. 예, 김준우, 네. 네, 김홍현, 들어온 것 같긴 한데, 김홍현, 남승현, 남승현, 잠깐만요. 예. 김홍현 씨 아마 마이크를 소거한 것 같아. 음소거를 하신 것 같아. 그거 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남승현 씨 들어왔어요? 남승현 씨 안 들어오신 것 같고, 혹시 들어오시면 채팅이라든지 손 들어서 표해 주세요. 노수민, 네. 예. 박세형, 오셨고, 박수인, 네. 예, 박수인 씨. 박세영 씨 들어왔어요? 네, 오케이. 그럼 음소거가 되어 있는 경우 끄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박현빈, 네. 예, 복현승, 네. 예, 송휘칭, 네. 예, 심규민, 네. 예, 네. 양승엽, 예. 있어요. 오소라, 네. 네. 예, 봤습니다. 유정현, 예, 윤진영, 네. 예, 윤진영, 네. 예, 이경구, 네. 예, 제일 먼저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소민, 네. 네, 이재환, 예. 예, 이주호, 네. 예, 이준범, 이준범, 안 오셨네. 이준혁,
이준혁 씨도 안 들어왔었나 보고. 이지윤. 네. 이지윤 씨가 어딨나? 이지윤. 안 보이네. 이지윤 씨 여기. 이진영. 네. 예. 정다울. 네. 예. 정동화. 예. 예. 정하빈. 네. 예. 정혁진. 네. 정혁진 씨가 어딨지? 맞습니다. 예. 조원희. 네. 예. 한다빈. 예. 네. 홍보미. 네. 예. 자, 늦게 오신 분 혹시 남승현 씨? 그다음에 이준범 씨, 이준혁 씨. 오케이. 예. 출석부가 또 바뀌었네요. 예, 가지고 그다음에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그 이제 PPT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 지난 시간에 대륙 세력하고 해영 세력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일본 얘기하다 말았죠. 일본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가장 이렇게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고, 그래서 해양 세력의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특히 유라시아 대륙을 바깥에서 이렇게 활처럼 둘러싸고 있죠. 일본을 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작은 나라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구도 1억 3천 가까이 되는 굉장히 큰 나라고요. 그 다음에 위도가 이 오키나와서부터 여 위에 저 홋카이도까지가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길어서 이 중국, 우리나라를 바깥에서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해양 세력으로서의 조건은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한테 한번 이렇게 큰 패배를 당하기 전까지는 본토가 이렇게 침공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방어하기도 좋고 참 우수한 여건을 갖고 있죠.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제2차 세계대전을 가지고 한번 해양 전투하고 내륙 전투의 전개를 한번 예로서, 또 굉장히 우리 20세기의 전반의 전쟁으로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20세기 후반 또의 냉전, 그 다음에 21세기랑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양 전투에서 대서양 전선하고 태평양 전선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대서양 전선은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이 독일과의 싸움입니다. 주로 이태리는 뭐 해군이랄 것도 없었고, 이 대서양 전선에서 보면은 주로 주도권을 가졌던 나라가 미국하고 영국이죠. 영국이 그 해군력이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이 영국의 해군력은 상당한 부분이 1차 세계대전 전에 당시 해군상이었던 처칠이 아주
젊어서부터 훌륭한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많이 했죠. 그래서 해군 장관이었거든요. 그때 영국 해군을 아주 근대화시켰습니다. 석탄배에서 석유로 다 이렇게 바꾸는데 아주 근본적인 해군의 그 근대화에 앞장섰던 분이죠. 그래서 이 영국이 또 미국이 독일 해군을 거의 뭐 괴멸시킨, 그래서 독일 해군이라는 게 거의 남아나질 않았어요. 아, 독일이 주로 뭐 잠수함 같은 유보트에 몇 개 의존하곤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상당히 많이 세력을 잃어서 대서양전선에서는 뭐 거의 뭐 그 해양 전투에서는 미국하고 영국이 압도적인 그 우위를 차지했었고요. 그다음에 태평양 전선에서는 일본하고 미국의 전투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일본하고 미국의 전투가 이제 벌어지는데 여기서 보시는 게 낫겠구나. 일본하고 미국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요 질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였을까요? 이게 일본이 여기 진주만 여기를 공격했습니다. 요 배경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화, 올해 이 좋은 영화가 나왔어요. 올해 미드웨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도 재밌고 전투씬도 멋있는데 이 진주만부터 미드웨이라는 영화는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해서 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사실은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미드웨이 해전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미드웨이 해전 이후로는 사실은 태평양 전쟁이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일본 해군이 거의 다 괴멸됐어요. 항공모함이 거의 남아나질 않았고 미드웨이 해전에서 완전히 미군한테 완전히 뭐 깨끗이 와이프아웃, 완전 완패를 당했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일본 항공모함이 억 대인가가 이제 뭐 다 침몰합니다. 그런 정도로 아주 뭐 괴멸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거의 뭐 사냥이죠, 사냥. 전쟁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시간 문제. 거의 뭐 일본이 패전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진주만 습격하는 그 이제 내용부터 나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요 내용부터 시작해서 뒤에 이제 우리가 미국하고 일본의 관계 이런 것도 공부를 해요. 이제 뒤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요 얘기를 다 끝내고 나서 미국하고 일본의 관계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이 보면은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 그 다음에 또 또 뭐죠? 국가 간의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일본, 미국과 일본. 요 얘기할 때도 이제 그 진주만 습격, 공습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아주 재밌는 저 동영상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요 스마트 캠퍼스 여기 자료실에 제가 올려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미국과 일본의 관계 진주만 공습을 기획 동영상이 있어요. 이 동영상을 보시면 클릭을 하시면 여기 동영상이 있는데 이 동영상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일종의 보조 학습 보조 자료 같아서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진주만 공습에 대해서 한번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본이 여기 있는 진주만이라는 거는 이제 하와이 섬의 하나죠. 하와이의 이제 본섬에 있는 미국의 막강한 태평양 함대 여기 이제 본부인데 거기를 갑자기 공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그 이유는 인제 굉장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 이 러일 전쟁 이후에 러일 전쟁에 대해서는 또 제가 나중에 좀 이따 살펴볼 텐데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근대화 이후 2차 세계 대전에서 미국한테 질 때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야말로 우길승천, 그 우길기라 그러죠. 해가 떠오르는 듯한 일본의 그 기세, 일본 해군기 같은 우길기처럼 일본 사람들이 사기가 높았어요. 그래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었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승승장구했고 만주를 점령했고 중국을 쳐들어갔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문제는 그렇게 인제 너무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미국이 석유 그다음에 항공유 같은 거에 대해서 수출 제한을 걸어 버렸어요. 그리고 일본이 아시다시피 여기는 석유가 없습니다. 일본은 여기 석유가 안 나요. 뭐 거의 조금 나긴 하는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조금 나고 만주에는 당시 인제 석유가 나지 않았었고 그래서 석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석유를 구할 때는 이제 미국밖에 없는데 미국은 석유를 제대로 수출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인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2차 세계 대전은 전투가 상당히 기계화됐습니다. 기계화됐다는 거는 자동차, 탱크 그다음에 해군도 전함 이 모든 것이 인제 석유로 다 바뀌거든요. 그 내연기관과 이런 걸 통해서 모든 그 군사 설비 같은 것이 기름을 가지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이 없으면은 전쟁을 심플리 수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뭐 전쟁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기를 생산하고 그럴 때 또 전부 다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석유인데 석유가 없으니까 이거는 뭐 참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석유가 다 떨어진 거예요. 석유가 다 떨어졌는데 그 즈음에 인제 일본이 석유를 비축해 놓고 장기전에 대비해서 인제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비를 해 놓고 드디어 전쟁을 미국한테 거는 거죠. 그 전쟁 거는 것이 바로 이제 태평양 전쟁의 시발이고 그게 바로 이제 에 이 진주만 공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진주만을 공습하느냐? 아 일본 흔히 우리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ABCD 포위망에 사로잡혔다 그래요. 자, 그럼 그 우리 ABCD 포위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ABCD 포위망이라는 것은 뭐냐? 요거를 잠깐 공유 중지를 하고 우리가 화이트보드를 쓰면 예.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ABCD 포위망에 잡혀 있었다. 둘러싸여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나라의 약칭입니다. A는 아시다시피 미국에 둘러싸 태평양 그 동쪽으로는 미국이 포진하고 있었고요. B는 브리튼, 영국이죠. 그레이트 브리튼 할 때 영국에 이제 둘러싸여 있고 C는 차이나 그다음에 D는 더치는 저 다른 말이죠. 네덜란드의 다른 말이죠. 자, 그래서 이 ABCD 포위망에 둘러싸여 있다 그럽니다. 그럼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지도에서 보면은 자, 다시 돌아가서 여기 뭐 하와이를 비롯해서 이제 태평양 오른쪽에는 미국이 있고요. A. 그다음에 브리튼, 영국은 바로 여기 말레이시아라든지 여기 뭐 미얀마라든지 이런 쪽은 영국이 다 이렇게 싱가포르 여기 다 영국이 이렇게 점령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C 차이나는 이거고요. 더치는 이 인도네시아를 네덜란드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이 광활한 인도네시아를 인제 쓰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일본이 어디를 노렸냐면은 사실은 여기 인도네시아를 노렸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 기름이 무궁무진했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기름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기름을 생산하고 있었던 유명한 그 메이저가 바로 쉘입니다. 조개 껍데기처럼 생긴 회사. 그 로고를 갖고 있는 쉘. 이 쉘이라는 회사는 그 로얄 더치 쉘이라 그래서
영국하고 네덜란드의 합작 회사입니다. 그래서 세계 메이저 석유 회사 중에 하나죠. 여기서 석유를 엄청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그 석유를 쳐들어보고 이 태평양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석유를 원하려면 바로 일로 쳐들어가지 왜 여기를 때리느냐. 자, 여기를 쳐들어가서 석유를 얻게 되면은 그때는 미국이 가만히 안 있을 게 분명합니다. 그때는 미국이 석유를 갖고 돌아오는 일본 유조선을 격침시킨다든지 아니면 일본 해군을 측면에서 공격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 미국 해군이 살아 있어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돼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공격을 하기 전에는 다른 나라 군대의 주력을 먼저 공격을 하는 것이 전략적인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먼저 미군의 주력이 있는 태평양 함대에 있는 진주만을 공습해서 여기를 먼저 격파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미국의 함대가 정신이 없고 기운을 못 차리는 사이에 가서 이제 기름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 진주만을 기습을 했습니다. 해서 이게 1941년 그 12월 7일이에요. 12월 7일 기습을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로서는 이렇게 아주 치욕적인 날이죠. 갑자기 기습을 해가지고 몇천 명이나 되는 미군의 이제 사상자가 나고, 비행기도 활주로에 깔려 있는 비행기도 다 상당히 많이 격침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구축함 같은 것도 다 이제 침몰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 실제로 태평양 함대에서 가장 중요한 항공모함은 격침을 못 시켰어요. 항공모함은 그때 외해 바깥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공격을 담당했던 일본의 그 제독이 그걸 가지고 땅을 칩니다. 이게 항공모함을 격침 못한 것을 가지고. 그게 나중에 이제 미드웨이 해전에서는 일본이 지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어찌됐든 이렇게 태평양에서 진주만을 공습한 다음에 미군이 정신없는 사이를 타서 여기 말레이 반도,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를 다 점령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여기 싹 쓸어버리죠. 그래서 상당한 그 전가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했던 이유는 바로 저거죠. 그 기름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을 했던 거죠. 자, 2차 세계대전의 또 다른 전투, 대서양 전선에서 내륙 전투를 보면 서유럽 전선을 봅시다. 서유럽 전선과 동유럽 전선에서, 여기서 이제 동유럽 전선이 될 텐데, 당시 히틀러는 독소 불가침 조약이라는 동부전선의 안전판을 깨트리면서까지 왜 소련을 침공했을까, 이런 의문이 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서유럽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논의하기로 하죠. 자, 이 서유럽 지도에서 먼저 1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요, 독일이 이 서부전선과 동부전선 양쪽에서 전투를 벌였어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하고 또 러시아와 이쪽하고 동시에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독일이 물론 1차 세계대전에 졌죠. 근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양쪽에서 전선을 펼치니까 이게 독일로서는 상당히 큰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장교들은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히틀러한테 얘기합니다. 전선을 한쪽으로만 가져가야지 양쪽에서 싸우면 불리하다. 그래서 히틀러도 이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부전선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소련의 스탈린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그게 독소 불가침 조약이에요. 독일이 폴란드를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폴란드를 양쪽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소련하고 나눠먹기를 해요. 나눠먹기를 하고 독소 불가침 조약을 딱 맺어버려요. 왜 스탈린도 안심을 하죠. 히틀러란 가공할 만한 그 적이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그래서 딱 이렇게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래서 이제 이 독일은 프랑스하고만 전투에 임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점령하고 서유럽 전선이죠. 그 영국군하고도 여기서 전투를 하는데, 영국군이 이제 쫓겨나는 게 이제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덩케르크 그 철수가 바로 그 장면이고,
스페인 뭐 이런 그래서 서유럽을 다 장악을 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1939년부터 40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북부까지 점령을 다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프리카 북부까지 다 점령을 하고, 이 아프리카 북부에는 당시에 이제 여기 여기죠. 튀니지 여기가 바로 이제 그 롬멜, 그 독일의 롬멜 장군이 여기서 혁혁한 전과를 거둡니다. 그래서 탱크 부대 가지고 영국의 몽고메리 원수를 농락하고 있었던 때죠. 그런데 문제는 독일의 석유가 다 떨어졌어요. 석유가 다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석유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석유는 이 코카서스 지방 여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지방의 석유는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석유가 가장 많은 데는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소련입니다. 그래서 소련으로 쳐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941년 여름에 히틀러는 결국은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결국은 소련을 쳐들어갑니다. 1941년 6월인데 세 갈래 길로 쳐들어가요. 물론 이 쳐들어가기 전에 독일이 이제 이 전투에 그 가능성을 알기 위해서 미리 기상학자들한테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기상학자들한테 문의를 했더니 기상학자들이 30년 만에 가장 따뜻한 겨울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히틀러가 하늘이 자기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전진을 합니다. 1941년. 그래서 세 갈래 길로 쳐들어가요. 이게 하나는 상트페테르스부르크, 지금 이름은 상트페테르스부르크인데 그 당시 이름은 레닌그라드죠. 러시아 혁명을 일으켰던 레닌의 이름을 따서 레닌그라드. 그 다음에 모스크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이제 키예프, 이렇게 세 갈래길로 쳐들어갑니다. 세 갈래길로 쳐들어가는데 워낙 뭐 진군 속도도 빨랐어요. 하루에 100km 정도로 계속 진군을 하는데 10월 좀 지나고 나서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추워지는데 앞불사 그해 겨울이 30년 만에 가장 추운 겨울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독일군들이 사실은 이 동토에서 얼어 죽어요. 그래서 이때 많은 독일군이 죽고 이 동부전선에서의 사실은 패배가 히틀러의 결정적인 2차 세계대전에서 패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미국과 독일이 싸웠던 이 서부전선 얘기를 많이 듣죠. 아이젠하워와 노르망디 상륙작전 뭐 이런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이런 쪽을 부각시키긴 하는데 사실은 소련과의 전투는 독일이 많은 피해를 받고 또 소련 사람들도 많은 피해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독일이 이제 여기를 왜 쳐들어갔냐면은 이제 석유를 보고 쳐들어갔는데 가장 구체적으로 석유가 났던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바쿠라고 보이시죠? 좀 확대해 볼까요? 봅시다. 지도를 좀 확보해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 흑해 카스피안 안에 바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소련이 아니라 아제르바이잔이라는 지역입니다. 세계 최대 유전이었습니다. 바쿠. 카스피안 안에 이 바쿠라는 지역인데 세계 최대 유전인데, 그러니까 히틀러가 아까 말씀드린 롬멜이라든지 이런 탱크 부대가 기름이 없으니까 더 이상 전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롬멜도 철수를 합니다. 기름이 없어서 전투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히틀러가 요 바쿠를 보고 사실은 쳐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 우크라이나로 쳐들어갔던 요 부대가 여기까지 갑니다. 요 코카서스 산맥, 코카서스 산맥이거든요. 여기까지 가서 결국은 바쿠를 눈앞에 두고 러시아 군한테 패배를 하고 여기서 스탑을 하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런 스토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1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독소 불가침 조약에도 불구하고 소련을 쳐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그런 게 있었다.
자,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대륙을 쳐들어가서 그 대륙에서 큰 러시아의 소련의 그 깊은 내륙에서의 전투를 통해서 겪었던 그 독일의 그 히틀러 군대의 그 고통, 그다음에 그거보다 약 한 100 몇십 년 전에 불란서의 나폴레옹이 겪었던 그 대륙에서의 전투에서의 고통, 그것은 바로 이 그 대륙 세력인 러시아의 그 어마어마한 그 웅대한 대륙과 거기에 따른 하나의 전략적 우위를 잘 설명해 주는 하나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 전투하고 내륙 전투를 2차 세계 대전의 내륙 전투를 하나씩 이렇게 잠깐 음미를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2차 세계 대전에서를 끝난 다음에 20세기의 후반부에 또 하나 중요한 전투, 즉 냉전, 콜드워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콜드워는 미국과 소련의 이제 사실은 그 전쟁인데, 미국하고 소련이 뭐 직접적인 전쟁을 한 건 아니에요. 뭐 전투를 한 건 거의 없었고, 미국하고 소련이 다만 뭐 한국 전쟁에서 대리전을 했고,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뭐 이런 데서 대리전 같은 걸 많이 했죠. 그리고 정보전, 경제전, 스파이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긴장 관계했었던 거죠. 그래서 핵무기를 서로 이제 쌓아놓고 경쟁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건 아닌데 미사일을 이렇게 비축을 해놓고, 물론 나중에 이제 1960년에 쿠바 위기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실제 뭐 그 전투가 벌어진 건 아니고 양쪽이 서로 물러서는 그런 위기까지 간 적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걸 우리가 냉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콜드워라 그럽니다. 아주 올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5년부터 소련이 붕괴된 1990년, 또 뭐 어떤 사람들은 91년까지 보이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소련과 미국의 전쟁을 우리가 이제 속칭 냉전이란 말로 하죠. 이 냉전을 끝낸 것은 사실은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고, 그 레이건 대통령이 상당히 집요한 전략을 가지고 소련을 이제 붕괴시켰어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고요. 그리고 이 소련의 붕괴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최근에 참 좋은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좋은 책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지난 월요일 날 저도 샀어요. 사서 이제 보고 있는데, 잠깐 요거 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일단 요거를 중지하고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화면으로 와서 이렇게 하고 제가 인터넷으로 볼게요. 자, 책 이름이 1991년 1991이에요. 이 책입니다. 네, 이 책인데 1991년, 그래서 이게 제가 너무 많이 뛰어나서 이게 인터넷이 느리나 보네요. 공산주의 붕괴와 소련 해체 결정적 순간들. 그래서 마이클 dobs라는 사람이 당시 워싱턴 포스트 특파원이었는데, 이분이 쓴 책인데, 그리고 하승철 교수가 이제 번역을 한 책인데 내용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아주 뭐 어렵게 쓰지 않고 마치 넌픽션 소설처럼 써놨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어요. 이 과정을 한번, 이 책을 보시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소개시켜 드립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자, 다시 이제 우리가 PPT로 돌아와서,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제가 PPT 교재에서 소개하는 책은 피터 슈바이처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피터 슈바이처라고 스탠포드 대학의 후버 인스티튜트에 있는 정착 박사인데, 이분이 1994년에 쓴 책인데, Victory: The Reagan Administration's Secret Strategy That Hastened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레이건의 소련 붕괴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돼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절판이 돼서, 근데 지금 도서관에 아마 한 권 정도 있을 거예요. 도서관에 2권이 있습니다. 한 권은 제가 빌려갖고 아직 한 권이 남아 있는데, 요 빅토리 책인데, 이때 요 책이 어떻게 이제 레이건이 소련을 붕괴시켰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 기름값, 국제 유가 얘기를 해야 돼요. 요즘 그 코로나 사태로 국제 유가가 뭐 엄청나게 떨어졌죠. 지금 뭐 수요도 많이 없습니다. 지금 뭐 전부 다 올스탑이죠. 비행기도 멈춰섰고, 사람들도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서 나오지 말라 그러고, 뭐 그러니까 휘발유 수요, 뭐 기름 수요가 떨어졌을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석유 수요가 떨어졌을 거고, 그다음에 공장도 안 돌아가고, 뭐 레스토랑도 문 닫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석유가 거의 뭐 수요가 엄청나게 떨어졌을 거고, 반면에 러시아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의 합의에 실패해서 생산량을 엄청나게 늘리기로 이제 해버려 가지고, 공급은 많아지고 수요는 적기 때문에 지금 국제 유가가 거의 뭐 20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뭐 60불 되었는데 이게 거의 20불대로 떨어졌으니 이게 대단한 거죠. 자, 요 그림은 제가 BP라고, 그것도 대단한 또 석유 메이저죠. BP라는,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BP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이제 매년 유가라든지 석유에 대해서 정보를 이렇게 제공합니다. 1861년부터 2017년까지 국제 유가에 대한 정보예요. 이게 이제 국제 유가가 요겁니다. 밑에 짙은 선. 당시의 명목 가격이죠. 국제 유가 명목 가격인데, 문제는 요때는 물가 수준이 굉장히 쌌죠. 그래서 지금 물가 수준, 즉 2017년 수준의 물가 수준으로 역으로 환산하면은 이때 요 가격은 지금 가격으로 보면은 이렇게 사실상 높은 거다. 그래서 이제 물가 수준을 가지고 환산하는 거,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리얼 프라이스, 실질 가격이라고 그러죠, 경제학에서. 그래서 명목 가격과 실질 가격을 비교한 표입니다. 이게 이제 요건데, 이게 1861년부터 쫙 있는데, 이거 뭐 너무 옛날 자료는 지금은 의미가 없어서 제가 요거를 최근 1965년부터 다시 정리한 그 자료가 요겁니다. 자, 보시면은 국제 유가가 요때 한번 크게 점프를 하죠. 일단 뭐 크게 점프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때 또 점프를 합니다. 요때 또 점프를 하고요. 그 다음에 1985년 6년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크게 떨어지고, 86년 말 1987년부터 한 20여 년 가까이 굉장히 저유가 시대입니다. 그때가 저유가 시대고요. 그러다가 2004년 이후로 다시 기름값이 엄청나게 오릅니다. 엄청나게 올랐다가 요때 한번 쿡 떨어지죠. 요때가 바로 2008년하고 9년. 여러분 짐작하시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이건 바로 우리가 외환위기, 금융위기, 2008년, 2009년 리만 브라더스가 망하면서부터 이제 발생한 그때 금융위기 때부터 한번 떨어지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금융위기를 회복하면서 기름값이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기름값이 떨어져요. 다시 기름값이 떨어지는 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게 바로 미국에서 셰일 가스하고 셰일 오일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저 뭐죠? 사람들이 캐내고 그러니까 기름값이 엄청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 여기서는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 또 기록을 하겠네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제 내년도 또 내후년도 기름값 추세 보면 이거 왔다 갔다 하고 2000
20년에 확 떨어지는 아주 뭐 20불 이하로 20불대로 떨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이제 또 벌어지죠. 그 이후로 이제 약간 이게 이제 기름값인데 첫 번째 이렇게 올랐을 때 이게 뭔지냐면요. 이게 1차 오일 쇼크라 그럽니다. 이때는 이제 1차 오일 쇼크라 그러는데 1차 오일 쇼크는 그 이유가 이른바 제4차 중동 전쟁, 그래서 요암 키프르 워라 그럽니다. 제4차 중동 전쟁 때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협공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이제 유대 그 국가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그 이슬람 종교를 갖고 있는 이제 아랍 국가들에서 이 이스라엘이 눈에 가시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거기다 나라를 이렇게 갑자기 만들어 놓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내쫓고 막 그러면서 이제 자리를 잡으니까 중동 사람들이 이제 전쟁하고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네 번째 전쟁 요암 키프르인데 밑에서는 요 지도를 한번 보면서 얘기할 거예요. 밑에서는 요 그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밑에서 쳐들어가고 위에서는 시리아하고 요르단이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남북에서 이제 협공을 하는 거죠. 갑자기 기습을 하니까 당시 이스라엘 그 수상이 골다 메이어라고 여자 수상이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미국의 대통령한테 살려달라고 구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룻밤새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날아가서 백악관 앞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미국의 당시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인데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남의 나라 행정 수반이 정부 대표가 약속도 안 하고 그냥 백악관에 나타나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큰일 났다. 지금 우리나라를 여러 나라가 쳐들어와서 지금 죽게 생겼으니 도와달라.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고 무기를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무기를 지원받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군사력을 갖고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군사력을 갖고 있어서 결국 오히려 옛날에 그 처음에 공격받았을 때보다도 영토를 더 넓힙니다. 그래서 요 시나이 반도를 점령하고 요 북쪽으로는 골란고원, 또 서쪽으로는 저 가자 지구까지 다 점령을 해서 이스라엘이 오히려 더 확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눈부신 활약을 해서 그 미국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니까 중동 국가들이 미국에서 화가 났어요. 이른바 미국과 그 친구들 서방 세계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에 대해서 금수 조치, 수출 금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값이 뛰었습니다. 이게 1차 오일 쇼크라 그럽니다. 이게 1973년하고 74년 겨울, 요 사이에 겨울에 한번 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뛴 게 보이죠? 이거 두 번째로 뛴 게 1979년하고 80년 사이 요때 뜁니다. 요때 뛴 거를 우리가 2차 오일 쇼크라 그럽니다. 자, 그럼 2차 오일 쇼크는 왜 발생했느냐? 요때는요, 바로 이란의 회계혁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란 지도가 있는데,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슬람 국가인데, 당시에는 왕조였어요. 팔레비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였고, 그때는 미국하고 친했어요. 그래서 친미 국가입니다. 사실은 그 전통이 남아 있어서 이란 사람들도 지금 상당히 뭐 미국하고 지금 싸우고는 있지만 이란 사람들 내심으로는 굉장히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제 이란의 혁명 세력, 뭐 그다음에 집권 세력들은 미국하고 이렇게 그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만 이란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게 이제 이란의 미국하고 친한 오랜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란에서 팔레비 왕을 내쫓고 이란에서 그 왕을 내쫓고 공화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뽑고 그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가 호메인이라고 이 프랑스 파리에 이제 망명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급거 들어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돼서 이 사람은 이제 거의 종교 정치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사실상 국가의 지도자고 그다음에 대통령들은 이제 선출해서 뽑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만들죠. 왜냐하면 이 혁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많은 군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친미예요. 친미이기 때문에 이 군대를 못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혁명을 한 사람들이 이 군대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만든 또 다른 군대, 그게 바로 유명한 혁명수비대입니다. 그 혁명수비대가 이번에도 왜 혁명수비대 왜 지난 겨울 기억나세요? 미국의 트럼프가 그 혁명수비대 대장을 이 이라크 공항에서 그 차 타고 이동하는 거를 암살을 했지 않습니까? 미사일을 때려가지고 그 암살을 했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혁명수비대에서 또 그 미사일 날라오는 줄 알고 멀쩡한 비행기에다 대놓고 우크라이나 비행기에다 대놓고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 엄한 비행기 하나 떨어지고 뭐 그런 사건 기억나시죠? 그 사건 일으킨 그러니까 수비대 대장, 그다음에 미사일 쏜 이런 사람들이 바로 혁명 수비대입니다. 그 혁명 수비대가 바로 이제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이란의 대표적인 이제 그 군권을 잡은 군대죠. 그 이란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란에서 기름을 수출을 금지합니다. 금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기름값이 확 폭등하죠. 이게 오일 쇼크입니다. 이때가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어두운 시절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란 사람들이 당시 이제 미국 대사관, 당시는 미국과 이란 관계가 좋았으니까 미국 대사관 사람들을 전부 다 인질로 잡아요. 테헤란에서 인질로 잡고 그때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카터 대통령인데, 카터 대통령이 이 인질들을 구하려고 지금의 네이비실 같은 그 특공대를 보냅니다. 근데 이 특공대가 이 헬기를 타고 가다가 이 모래폭풍을 만나요. 그래서 그 헬기가 모래폭풍 때문에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특공대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그해 타임지 표지에 그 불타 죽은 헬기 조종사의 시신이 이제 아주 비참한 모습이 나오고, 미국이 이제 암울한 시기죠. 이런 것 때문에 카터 대통령이 결국 연임을 못 합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대부분 연임을 해요. 한 번 대통령 하면은 두 번씩은 하는데, 카터 대통령이 이란하고의 관계 때문에 결국은 연임을 못 하죠. 그래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바로 레이건입니다. 레이건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레이건이 그래서 이제 취임을 해서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는데, 문제는 이런 기름값에 바로 이와 같은 국제 유가에 따른 최대의 수혜자가 누구냐, 이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 정세라는 게 아주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이걸 잘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나요? 세계에서 3대 기름 생산국이 있습니다. 3대 기름 생산국이 어디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그다음에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은 워낙 자기네가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수입을 하는 거죠. 중동이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이런 데 수입을 하고, 사우디는 뭐 산업시설이 거의 없고 뭐 거의 자기네가 많이 차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수출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생산량에 비해서, 러시아란 나라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제조업 국가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이제 농업 중심이고 또 미국만큼 잘 발달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도 그 수출을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요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는 중동 국가하고 이란이 수출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기름을 덜 팔아서 기름값이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즉 공급을 줄여서. 근데 소련은 생산을 멈추지 않았는데 기름값이 이렇게 올라갔으니 돈이 엄청나게 들어온 겁니다. 생산량은 그대로인데 기름값이 이게 몇 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거의 10불보다도 쌌던 것이 거의 뭐 40불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4배 가까이, 명목 가격으로 4배 가까이 올라갔고, 실질 가격으로는 거의 5배, 6배 가까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사이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재정 수입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때, 소련이 이때 사실은 소련의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 소련이요. 요 지도에서 한번 보시면, 말씀드리면 소련이 이 아프리카의 앙골라를 쳐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중미의 니카라과에 이제 스파이들을 보내고 이제 군사 고문단 보내고 이제
공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프가니스탄,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이게 이제 예전은 다 소련 국가였죠. 카자흐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뭐 투르크메니스탄, 이게 다 옛날에 소련이었는데 이 아프간을 침공을 합니다. 아프간을 쳐들어가야죠. 그렇게 쳐들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가 이때다 돈도 많고 이제 군사비도 많이 지출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사회주의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해가지고 러시아를 침공합니다. 이때가 이제 브레즈네프 서기장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 기름값 국제유가가 이제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레이건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자, 얘기가 오래됐죠. 그래서 배경이 그렇습니다. 레이건이 이제 이게 대통령이 됐다 보니까 이 가장 가공할 만한 이제 세력이 소련인데, 이 소련을 어떻게 하면 소련의 힘을 약화시켜야 되겠는데, 지금 보니까 소련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이 기름값이라는 얘기죠. 이 기름값이 높은 기름값인데 결국 이거를 떨어뜨려야 되겠다. 이 문제의 본질이 기름값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레이건이 기름값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당시 이제 레이건이 그 이제 가장 중요한 자기 참모들을 선정을 하는데, 물론 이제 국무부 장관, 뭐 국방부 장관도 중요하지만 CIA 국장이 유명해요. 이게 이제 CIA K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K씨입니다. K씨를 CIA 국장을 임명을 하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 이제 미국의 CIA 출신이기도 하고 또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를 잘 알아요. 그래서 CIA가 결국 문제의 본질은 그 기름값이라는 걸 깨닫고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접근을 합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이게 또 복잡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제 세계 이와 같은 통일, 지정학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돌아가는 이 복잡한 상황을 이게 쫙 그 뭐죠? 스토리 라인으로 꿰을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제 정치, 통일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은 뭐랄까 독서량을 필요로 합니다. 신문도 많이 봐야 되고요. 세계 정세에도 정통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 이 통일 정치 경제론을 듣고 여러분들이 뭐 하나 좋은 이제 하나의 습관이라 할 건 뭐냐면요, 국제 정치 같은 것도 잘 파악하시고 신문도 좀 이렇게 읽어보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면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 이거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자, 얘기가 길었는데 이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떤 고민을 갖고 있었냐면요, 당시 이슬람 세력을 좀 봐야 됩니다. 이슬람은요 다 똑같은 이슬람이 아니에요. 이슬람은 두 개의 큰 대별되는 세력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순니파, 또 하나는 시아파입니다. 순니파는 마치 기독교로 따지면 구교, 카톨릭에 비슷하고요. 시아파는 기독교로 따지면 약간 개신교 비슷해요. 근데 이란은 대표적인 시아파 국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요 대표적인 순니파 국가예요. 여러분은 뭐 이슬람이면 서로 다 친할 줄 아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순니하고 시아하고 철천지 원수예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여기 이제 있었던 ISS라고 있었잖아요. 여기 IS. 그 IS가 바로 이제 순니파 이슬람 사람들인데, 테러리스트들인데 굉장히 잔인하죠. 그래서 이 시아파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막 그랬죠. 그래서 시아파하고 순니파는 굉장히 종교적 갈등이 심해요. 서로 테러도 많이 일으키고 그런데, 근데 이란에서 시아파가 왕을 내쫓고 회교혁명을, 공화정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종교도 이쪽은 시아고 이쪽은 순니고, 그리고 이란은 이젠 공화정이 됐는데, 그럼 그 혁명의 여파가 자기네한테까지도 올라올까 봐, 이 여파가 미칠까 봐 사우디아라비아는 당연히 걱정이 많겠죠. 그 다음에 이란이란 나라는 여러분 전통적으로 강국입니다. 이란의 옛날 이름이 뭐죠? 이게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 대페르시아 제국의 그게 나라고요. 인구도 거의 9천만, 그래서 한 1억 가깝습니다. 자원도 많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이 국토가 대부분 사막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원래 이렇게 한 나라가 아니었고, 원래는 2차 세계대전 전에는 그냥 부족 연합이었어요. 부족이었는데 이거를 그냥 그 영국하고 나라 이게 나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왕국이 돼가지고 이제 급조된 나라인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이란에 비해서
사실은 국력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상당히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이란이 또 이렇게 혁명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내부적인 한번 갈등을 겪고 나면은 꼭 다른 나라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차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나서 우리나라 쳐들어왔듯이 그 여러 번이라든지 막부의 이런 사람들의 불만을 전쟁으로 해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바로 그런 두려움을 K씨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K씨가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접근을 해서 사우디아라비아한테 가서 미군의 중부군을 파병해 줍니다. 그래서 중부군이라는 군대가 이때 처음 만들어져요.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의 미8군, 그다음에 태평양 사령부의 하나의 일환으로 이 8군, 그다음에 이 와있듯이 여기다가 중부군을 여기다가 창설해서 중부군을 주둔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엄청난 수의 미군이 여기 사우디에 딱 주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심을 합니까? 게다가 최신의 미군 전투기 판매를 해줍니다. 여러분, 미군은요 최신의 전투기는 절대로 우방이라도 안 팔아요. 우리나라도 좀 지난 모델을 팔지 최신에는 안 팝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한테는 그렇게 팔아줬어요. 그 이유가 뭐냐? 사우디아라비아를 설득하기 위해서죠. 이란은 군대도 많고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육군이 셉니다. 그래서 육군이 센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요 공군이 굉장히 셉니다. 이 미군이 많이 도와줘서 전통적으로 공군이 세죠. 그래서 최신의 미군 전투기를 판매 허용했고, 그 다음에 이 K씨가 사우디로 날아갑니다. 이 K씨가 사우디로 날아가서 사우디의 왕자들을 만나고 왕을 만나고 협상을 벌립니다.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니네들을 도와줬는데 응?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고 있는데 니들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줄 거냐?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 대가가 뭐냐면은 너희의 모든 유전을 열어서 원유를 생산을 최대한은 늘려라. 사우디가 여기에 협조를 했습니다. 그 협조를 해서 이때부터 기름값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기름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소련의 상당한 재정 수입이었던 기름값이 떨어지니까 소련의 수입이 쫄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때 아프가니스탄 전투가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때 아프간에서 당시에 이제 그 소련하고 저항했던 이슬람 테러리스트 세력이 바로 탈레반입니다. 이 탈레반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예전에 영국도 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을 못했어요. 이 대단한 산악지대, 인구는 한 1,500만 밖에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이 이슬람 사람들이. 그래서 영국 군대도 또 소련 군대도 또 소련 이후에는 나중에는 아프간 전쟁에서 미국도 이 넘더리를 난 나라가 바로 아프간입니다. 그래서 이 소련 군대가 아프간 군대한테 아주 넌드를 내고 있는데 이걸 또 미군이 무기 같은 걸 도와줘요. 그래서 뭐 스팅어 미사일 같은 걸 도와줘 가지고 아프간 반군 탈레반이 그 소련 헬기와 수송기 이걸 막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소련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드론 돌아가는 게. 게다가 당시에 폴란드는 여기 폴란드가 있죠. 폴란드의 그다니스크에 이제 레닌 조선소 같은데 이때 자유노조가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바웬사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 사람이 폴란드의 대통령이 되죠. 바웬사 같은 사람이 이제 노동자들을 결속해서 오히려 노동운동을 일으키고 폴란드 정부의 반기를 들고 그렇게 하니까 소련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폴란드에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런 뭐 전쟁에서 말려들고 그러니까 돈은 석유 값은 떨어지고 그래서 정신없는 와중에 정신없는 와중에 마침 또 동유럽 쪽에 독일하고 통 독일하고 이제 서독하고 동독이 통일을 하고 또 폴란드에서는 자유화가 되고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또 루마니아 이 동시에 동유럽 전부 다가 난리가 납니다. 그다음에 유고슬라비아는 티토가 죽고 그래서 이 모든 동유럽 전선이 일시에 자유화되고 엉망이 되면서 그 소련도 같이 붕괴되는 이런 사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소련 붕괴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레이건의 이 바로 기름값 저유가 전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이 피터 슈바이처가 쓴 이 책에 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1991년 그 책에 최근에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만은 아주 재밌게 쓴 그 책에서도 여러분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련이 붕괴가 되고 나니까 세계사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지정학이 전체로 바뀝니다. 그래서 글로벌 힘의 균형이 바뀌어요. 그래서 국제정치는 1990년대 이후로는 완전히 다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이른바 미국의 독주가 시작되죠. 그래서 글로벌 힘의 균형과 군사 문제에 대한 장기적 시각에 대한 하나의 좋은 여러분들이 읽을 거리로 이 분야에 아주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이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이제 앞으로의 100년, The Next 100 Years, 그다음에 앞으로의 10년, The Next Decade. 이 책이 굉장히 이와 같은 지정학 이런 데 대한 굉장히 해박한 논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도 상당 부분 요기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세계 질서, 지금은 이제 소련이 붕괴됐기 때문에 중국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구식 균형 질서냐, 그다음에 중국이 원하는 일종의 조공식 질서냐, 중동식 종교 패권이냐, 이런 거를 잘 정리한 책이 바로 이 헨리 키신저 월드 오더라는 책입니다. 헨리 키신저 월드 오더라는 책. 이건 번역도 잘 돼 있어서 혹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이 종식됐어요. 냉전이 종식되니까 국제정치의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자, 소련이 붕괴되고 나니까요. 어떤 양이 나오느냐. 먼저 동유럽 전선이 이제 붕괴됩니다. 자, 여기 이제 요 지도를 보시면 동유럽에 여기 여러분 여기 동독하고 서독이 이렇게 통독이 되고 폴란드가 자유화되고 체코하고 물론 두 개 국가 나눠졌지만 체코슬로바키아가 이제 자유화되고 여기 또 헝가리가 자유화되고 루마니아가 자유화되고 그다음에 여기 불가리아 여기 뭐 그다음에 여기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유고슬라비아죠. 유고슬라비아였는데 여기 발칸반도라고 그러죠. 이 발칸반도에 이제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세르비아 뭐 크로아티아 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그다음에 뭐 코소보 이런 나라 알바니아 이런 나라들의 또 어마어마한 또 태풍이 불어닥치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냉전 이후에 국제 정치가 이제 바뀌기 때문에 동유럽 전선이 붕괴되고요. 그래서 소련은 사실상 굉장히 약화가 돼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소련은 요 여기까지 사실은 유럽하고 철의 장막이 있었는데 이제는 일로 쑥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폴란드가 나토에 가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폴란드, 루마니아 여기까지가 이제 쑥 동유럽 전선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만큼 완충지대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군 부대들이 이제 전진 배치되고 그리고 여기 세 나라 여기 발틱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도 자유화되고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는 이제는 옛날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군대도 쪼그라들고 되고 그다음에 지정학적으로도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여기 뭐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 다 자유화되고 문제는 이제 이 발칸반도입니다. 이게 유고슬라비아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여기 독재자 티토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꽉 정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여기에 이제 서로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내전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티토가 없어져서 죽고 난 영향도 있지만 또 다른 영향은 여기 있는 러시아 군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힘의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힘의 공백이 생기게 되면은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국제정치에 큰 변화가 옵니다. 항상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그 로마가 멸망할 때도 그랬고요. 소련군이 여기 없어지니까 힘의 공백이 생기죠. 힘의 공백이 생기니까 너도 나도 서로 힘을 서로 자랑하고 또 균형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이 발칸반도에
큰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클린턴 행정부 때 1990년대하고 2000년대 초반까지 아주 큰 비극이 일어나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 내전의 상처가 있죠. 그래서 뭐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여기 이 동네에 이 내전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그 소련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타난 거고요.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독립국이 탄생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셨죠? 여기 보시죠? 여기 보면 뭐 카자흐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즈스탄, 뭐 여기 탄탄한 나라들,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나라들이 독립국으로 이제 나하고 여기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여기도 다 독립국으로 여기 우크라이나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 소련의 힘이 상당히 약화된 거죠. 다가 소련 군사력이 대폭 감소하고 발칸반도 분쟁과 신생 독립국의 탄생 이게 이제 이런 나라들을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련의 힘이 약화되고 새로운 라이벌이 등장합니다. 때마침 중국이 이제 크게 부상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때 중국은 문호를 개방하고 또 이제 등소평이 중국에서 이제 여기 중국을 개발한다. 그게 바로 이제 홍콩 옆에 보면은 여기 신천이라고 있죠. 홍콩 옆에 보면 여기 신천이라고 있습니다. 이 신천을 개방해 가지고 이 신천에서 이른바 경제 특구 같은 걸 만들고 그것이 이제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상해, 뭐 광저우, 그다음에 여기 텐진 이러면서 중국 전체가 거대한 세계의 공장이 되죠. 그래서 제조업, 값싼 임금과 어마어마한 자원과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이제 그 제조업으로 값싸게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중국이 경제력이 서서히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대결 구도로 바뀌죠. 그래서 중국에 맞는 새로운 맞춤 전략이 이제 필요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서태평양에 이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태평양의 군사적 긴장은 이제 중국하고 일본, 중국하고 베트남, 뭐 중국하고 필리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여러 가지 국면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시지만 일본 말로 센가쿠 제도, 중국말로 랴오이다오 군도 분쟁, 그다음에 이제 남진하에서 남중국해라고 그러죠. 남중국해에서 베트남하고의 갈등,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중국하고 필리핀하고의 충돌 이런 것이 있지만 사실상 이거는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사실상 대리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왜 이런 것이 생겼냐 그랬을 때 요 필리핀에 요 수빅만이라고 있습니다. 요 필리핀에 요 바로 마닐라 바로 여기 있는 요 바로 이게 베이가 있는데 이게 수빅만입니다. 이 수빅만에 원래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군 기지였습니다. 이 수빅만이 필리핀에 왜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을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이제 이게 90년대에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왜 주둔하고 있었냐면은 미국이 1970년대에 이게 월남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월남전의 배후 기지입니다. 월남전의 배후 기지. 이제 전투기가 날아가고 이제 공습하고 뭐 이제 미군이 이제 배후 기지로 수빅만이 있었는데 이 월남전이 종식되고 나니까 이 미군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군이 철수를 합니다. 이 미군이 철수하니까 이게 힘의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힘의 공백이 생기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남중국해에 뭐 큰 갈등이 없었어요. 미국이 워낙 무서우니까. 미국이 있었는데 미국의 힘이 빠지니까 여기에 서로 이제 주도권 다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주도권 다툼이 바로 중국과 일본의 다툼, 그다음에 중국과 베트남, 중국과 필리핀 이런 다툼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힘의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고 중국의 해양 전력은 첫 번째는 제1도련선이라 그래서 한반도, 일본, 규슈,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잇는 선입니다. 즉, 요 선을 돌파하는 것이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남진해를 이렇게 남중국해를 감싸는 요 일본 열도부터 요 선이 있습니다. 요게 제1도련선 또는 제1열도선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2열도선은 여기서부터 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이판, 괌, 인도네시아를 잇는 선이거든요. 이 제2도련선 요거를 돌파하는 것이
일본의 또 다른 중국의 제2의 목표입니다. 즉 중국의 목표는 중국의 해군력이 일단은 요 에너지 수송로라든지 자기네 요 앞바다를 지키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는 미국하고의 대결을 위해서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국의 해군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상당한 이제 공을 들이고 이제 또 여기에 나아가려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해군력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뭐 일본을 하고 뭐 왔다 갔다 해서 뭐 제2의 해군력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와 같은 소련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시대에 미국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시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흥미로운 책 중에 하나가 니알 포거슨, 하버드대학의 경제학, 이제 역사학과 같이 경제사를 하시는 분이죠. 니알 포거슨이 쓴 콜로서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004년에 쓴 책인데, 이 책은 재밌는 인트로덕션에서 재밌는 질문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 강국으로 등장한 나라가 세 나라가 있다. 그것은 독일, 일본, 한국이다. 독일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라인강의 기적이고, 일본도 2차 세계대전의 폐허에서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이뤄냈고, 우리나라도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이뤄냈는데, 이 세 나라의 특징은 뭐냐? 니할 포거슨이 제시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세 나라가 미군이 주둔했던 나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군이 주둔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안보를 이제 그 담보할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맘 놓고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또 미국이 이 세 나라를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경제 성장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이 콜로서스란 책에서 니알 포거슨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미국은 이미 제국이다. 엠파이어다. 엠파이어인데, 그렇다면 엠파이어답게 엠파이어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이 미국의 숙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참 쉽지 않죠. 미국이 옛날 로마랑 비슷한데, 미국이 전 세계의 엠파이어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미국의 고립주의 전통이 있고, 미국이 또 인권이다, 또 내부적으로 민주주의다 해가지고 이런 모든 절차가 복잡해요. 그런데 이런 것에서 이제 미국은 너무 그런 절차를 따지기보다는 이제는 제국으로서 전 세계를 위해서 제국이 할 일을 해야 되는 숙명이다. 이런 것이 니알 포거슨 이 책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하는 슈퍼 파워, 미국이 어떤 길을 갈 것인지 하나의 시사점을 주는 책 중에 하나죠, 이 책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지 프리드만의 The Next 100 Years, 이 책이죠. 이 책. 조지 프리드만의 앞으로의 100년, The Next 100 Years. 이 책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쇠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미국은 쇠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겨우 사춘기다. 앞으로 100년은 미국의 전성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로 미국이 지정학적으로 대양을 끼고 있는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고, 또 미국을 따라올 만한 나라가 없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세계 전략으로 소련의 해체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까지 탄생해서 냉전 시대에 어려웠던 이제 이 나라들과 이제 에너지 자원 협력도 하고, 또 러시아도 견제하고 또 하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을 따라온 나라가 없다. 다만 소련에서 중국으로 라이벌이 바뀌었다. 그래서 서태평양에서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 근데 중국에 맞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서태평양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서태평양을 바라봐야 된다. 재미있는 국제정치학적 긴장은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오늘 미국하고 중국의 대결을 이제부터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통일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금요일 날 이 미국하고 중국 또 미국과 러시아 이런 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